안 되겠다. 요건 2학기에 전문적으로 나가고 지금 제가 교수님들한테 거의 마약과 개론 쪽으로 많이 맡겼는데도 아직도 여러분에 대해서 마약의 개념이 지금 안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약의 어떤 역사, 흐름, 그리고 마약의 역사 흐름을 보려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근처에 있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영향이 가장 큰 미국, 요 네 개 나라의 흐름을 전체 읽을 때 우리한테 어떤 변동의 마약 역사가 있었고 어떤 종류가 각 나라마다 유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유럽 쪽에서 독일과 특히 독일 쪽의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쪽에서의 역량, 이런 거를 제가 먼저 하면서 마약의 개념이 먼저 알고 그 마약 종류가 나오면서 어떻게 개발이 됐고 어떻게 이것이 마약으로 변질됐는지를 알면서 기초가 시작돼야지 그 다음에 자세한 마약에 대한 특성들을 얘기할 때 다른 교수들이 그걸 이해하기 좋겠다 해서 제가 먼저 이 한국 마약 역사라는 제목을 갖고 이걸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흐름을 제가 지금 세 번째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고 우리가 접근에 들어가야 되겠다. 먼저 우리가 내가 전부 다 여러분들 중독자라고 그랬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대한민국이라는 중독 사회에서 살면서 나는 중독자가 아니라고 생각보다 오히려 나는 중독자일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요? 중독은 언제 어느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날 몇 건의 교통사고로 몇 사람이 죽었고 그날 시내 술집과 여가는 여전히 붐비지만 아무도 그날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했다. 모두 다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이것이 이성복 시인의 그날이라는 마지막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최근에 보도에 인도로 덮친 차량 사고로 몇 건 언론이 보도가 되고 막 몇 사람이 죽었다, 중상 입원 환자가 누구다 불구하고 사람들은 남의 일인 양 무감각하고 무심하게 각자의 관심에 따라 쾌락을 즐긴다고 합니다. 그 반대로 자신의 불행과 아픔이 될 수 있다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을 또 스스로 그걸 잊고 막고 무감각하게 만들지는 않는가. 어찌됐든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남의 일이고 내 자식, 가족이 들어오지 않는 한 신음소리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듣지 못하는 병이 느끼지 못하는 병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란간에 동네에서 누가 집 아들이 마약 중독자로 지금 문제가 크대. 그럼 막 소문을 내. 그러다 배란간에 자기 자식이 딱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했을 때 자기는 감축에 급급하고 막 난리가 나요. 이건 자기가 자식을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곧 자기한테 닥친다는 걸 모르고 신음소리를 못 듣고 그런 걸 느끼지 못하는 병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병인가를 바로 이성복 시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그런 큰 병이 걸렸는데 그것조차 모른다고 절망을 한다면서 대한민국이 아무도 자각하지 못하고 또 중독공화국으로 어떻게 물들어가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기독교계에도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중독에 안 걸리나요? 천만에요. 심각해요.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동감하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 어떤 형태든요. 여러 중독들이 지금 가득해요. 이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게 차라리 나는 중독자다 이러면서 외치고 살아가지 않을까. 이거는 중독과 이별이라는 노상원 목사님이 지은 책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원래 중독 시스템이 미국도 최근만 막 이런 거 같죠. 1930년대부터 미국은 중독 시스템을 사회로 규명한 중독 치유 전문가가 NSF가
또 이후에 활동한 하버드 출신의 사회학자 슬레이트 박사 역시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중독 상태라고 단언을 했어요. 이게 30년대 일이에요. 지금 심각하게 한 건 이따 이제 역사에서 쭉 나와요. 30년대부터 이렇게 중독 시스템에 대한 사회를 규명했기에 얼마나 나중에 큰 일이 발생되는가가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볼 거예요. 자, 대한민국의 중독 기사 여러분 언제부터 봤습니까? 10년 전부터 일부 연예인이나 재벌 3세들이나 가끔 신문에 올리면서 시작했다가 작년에는 내가 5년 전부터라는데 지금 6년 전 2019년도에 클럽에서 마약 사용 등 밀수입 문제가 됨으로 인해서 마약 청정국은 이제 지나갔다 하면서 신문기사들이 나타나면서 요즘은 막 툭하면 막 길거리 얘기 나오고 막 뉴스 신문에 가끔 나와요. 자, 그때만 반짝하고 관심을 갖다 또 잊어먹는 세상이었어요. 자, 마약 청정국은요, 이따가 이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마약 청정국은 암수하라고 해서 우리가 약 28.95명, 즉 체포해서 구금대에서 숫자로 나타나는 숫자를 봤을 때 10,000명 이하, 우리가 1999년도부터 1915년까지는 거의 10,000명 이하에서 9,000명에서 왔다 갔다 해서 청량국이라고 불렀어요. 28.95가 아래에 속해니까. 근데 지금 2015년부터요, 10,000명이 넘기 시작하더니요, 특히 우리가 IMF 2018, 19년 이때에서 방에 처박혀서 우울하고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바로 쉽게 사들일 수 있는 그걸로 인해서 중독 수치가 팍팍팍 올라가면서 있다가 가장 심각한 2023년도에는 27,000여 명. 자, 10,000명이 청정국이었던 그게 27,000명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약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작년에 2024년은 23,000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나마 막 달려들어서 막 잡아들이게 하니까 줄었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에. 줄은 이유 수치는 단속에 들어가면 밑으로 음성화해서 숨어요. 비밀로 막 나타내다가 숨어요. 이래서 숫자가 적은 것이지. 그래서 올해 내가 또 지금 중간 수치가 나와 있나 찾아봐도 아직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보통 초에 작년도 수치 또 월말 마약 그 통계가 대검 마약 수사본부에서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대검찰청에 들어가면 그 수치가 자세하게 통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지금 목사, 장로, 권사의 자녀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거나 교회 다닌다는 기업들 중독자가 되지만 하는 거 없어요. 가장 심각한 게 신앙적인 가정에서는요, 가족 간의 대화나 친밀감이 없어져요. 소통이 커가면서 사람들이 자식이 커지면서 언제든지 중독자의 일로 걸어가는 거예요. 심각해요. 그래서 중독은 신앙보다는 개인적, 가정적, 주변 관계적, 환경적인 관계가 잘못되기 때문에 쉽게 중독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또 그 유명한 책 같은 거 보면 미국의 14세부터 21세까지 우리 교포들이 미국 넘어가서 완전히 집에서는 야 최고 착한 효녀다, 우리 효자다 하는 자식들이 나가서 다 마약 중독자로 돼 있는 사실이 책을 써서 나타내갖고 심각함을 지금 나누고 있는 사실이 또 내가 책을 나중에 소개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중독은 지금 몰라요. 여러분들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녀 지금 마약을 손대고 있는지 몰라요. 아무도 절대 안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다녀와 차 조심해야가 아니라 야 마약 같은 거 유혹 넘어가면 안 돼. 절대 그런 사람이 무조건 도망가. 집으로 와. 이제 이 인사할 때요. 그거 명심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바로 한영호 목사의 선물이라는 책에서 미국의 한국교포 청소년 및 기독교 가정의 청소년들이 권사 장로 아들들이 이러니까 알아도 이걸 쉬쉬하면서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심각한 일들이
한영호 목사의 선물에서 아주 심각한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조금 불량하고 이런 사람은 한두 명 이해가 가는데 성실하고 공부 잘하고 집에서 걱정 않고 방관했던 한국 이민 자녀들이 전부 마약에 손을 대고 중독의 길을 가면서 끔찍한 실체들이 가끔씩 유학생들하고 한국을 넘으면서 지니고 와서 퍼뜨려요. 여기 놀러와서도 마약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는 맨 처음에 마약 구하기가 어려웠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퍼지고 그걸 자랑 삼아 갖고 다니 모여 야 나 한 음식 갖고 왔어 이러면서 모여서 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독자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회복과 케어하는 것을 하려면 이런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기독교 이제 교회에서 제가 설명할 때 준비한 강의로 있는데 그건 좀 빼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중독 4대 중독이 뭐 뭔지 아세요? 먼저 이제 큰 흐름부터 제가 얘기할게요.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이 대한민국 4대 중독이에요. 알았죠? 이거를 내가 다 이제 정신건강에서 이걸 또 자세히 할 거지만 우리는 마약 쪽이니까 마약만 깊이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에서 고위험군, 그러니까 위험군, 고위험군, 중독군, 만성중독군 이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 중독자다 하는 게 우리가 SNS를 보는 걸 툭 하면 놓고 40분 이상을 못 버틴다고 그랬죠. 딱 안 봐 했다가도 또 이걸 잡게 되는 거, 전철만 탔다 하면 열어보는 거, 이것이 고위험군이에요. 여기서 이제 중독군이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이 완전히 너무 막 달달달달 지금 청소년들하고 초등학교 애들이 달달 떨고 막 난리치는 거, 이것이 지금 중독군으로 해서 만성중독군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대충 4대 중독자 총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최소 711만 명이라는 통계가 2015년대 통계예요. 그럼 지금 스마트폰하고 이게 막 발전되고 막 하면서 이렇게 선진화가 되면 도대체 몇 명이나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나눠볼게요. 2200만 명을 넘어서요. 지금 심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거의 몇 명이에요? 5천만 명이면 이 4개 중에 저기 위험군까지 다 포함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 225만 명, 이거 2013년도 자료예요. 마약 중독은 2015년에 12만 명뿐이 안 됐어. 자, 내가 아까 몇만 명이라고 했어요? 12만 명인데 2023년이 만약에 2,700명이라고 2만 7천 명이라면 거기다 곱하기 30하면 81만 명이라는 거예요. 자, 12만 명에서 81만 명, 큰 대도시만큼의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마약 중독자, 다 체포됐던 사람들. 예? 내가 얘기하는 건 체포됐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도박 중독자. 그리고 만약에 낮춰서 우리가 많이 낮아져 가지고 2024년에 23만 명이라면 곱하기 30을 하면 몇 명이에요? 2023 곱하기 30 하면 69만 명이야. 왜? 울산 도시 이상의 중독자가 되는 거야. 마약, 도박 중독 206만 명 2014년도, 인터넷 중독 268만 명 2015년도. 우리가 이렇게 쓱쓱쓱 뭐 이 정도야 인터넷, 이 정도야 SNS, 이렇게 따져보면 심각한 거예요. 자, 이래서 중독은 진행성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 그래서 일단 이것은 나중에 자세히 정신건강의 사고. 자, 이제 다시 이제 마약 역사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나라는 마약의 역사 흐름이 제일 먼저 뭐로 시작됐을까요? 조선시대로 올라갑니다. 조선시대에 양귀비와 대마 재배를 해왔어요. 이게 바로 가정 상비약과 대마는 약초로 사용하면서 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19세기 중반에 지금 특히 얘기하는 거 중국이 문제라는 걸 추가적으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아편 문제가 대두되는 거는 어디서 대두됐을까요? 자, 아편을 먼저 아셔야 돼요. 아편. 여러분, 양귀비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아편은 뭘까요? 자, 양귀비는 이제 나중에 마약 종류와 특성에서 양귀비도 돌양귀비가 있고 진짜 마약 양귀비가 있는데 그 구분법은 다 배울 거예요. 나중에 다음 주에. 그러면 양귀비에서 덜 익은 열매에서 칼로 이렇게 내면 하얀 액체가 나와요. 그거를 긁어 모아서 산화를 시키면 딱딱하게 갈색 저거 이렇게 뭉치가 돼서 굳어요. 이게 아편으로 돼서 이걸 조금씩 띄워 먹으면 옛날에 우리가 배 아파도 아편 요만큼 또 감기 기운나도 요만큼 이게 진통제니까 먹으면 겉들하고 병이 낫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를 약으로 썼어. 그 다음에 대마는 뭐야? 대마도 똑같이 약초로 이 대마는 여러 가지 삼배를 햄프라는 게 삼이에요. 삼. 우리가 햄프 씨드. 씨앗은 바로 기름이나 여러 가지 식용으로 쓰고 그 다음에 뭘까요? 다른 것들 잎사구가 바로 우리가 말려서 피는 담배가 되는 거고 줄기나 이런 건 삼배로 만들어서 우리가 모시 삼배를 해 있고 막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아편이 어떻게 문제가 됐더니 19세기 중반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예? 국내에서 머물기 시작하면서 한성시대 아편 판매소가 43군데에서 44군데가 서울 한성에서 있었어요. 하루 아편 판매량이 무려 3만 인분이나 달했다고 1901년 8월 12일자 황성일보에 기록이 됩니다. 자, 1901년부터 아편 판매가 그때 규제 없이 판매가 됐습니다. 판매가 됐다는 그걸 먹고 피고 누워서 아편물이 생겼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동시에 우리 중국인들이 퍼뜨렸죠? 동시에 지금 미국이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문제가 됐어요? 남미에서 만든 아편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미는 어떻게 됐을까요? 남미도 조용한 나라였어요. 복화 입정도나 씹어먹던 중국인들이 때를 지어서 일하러 노동하러 남미로 넘어가면서 아편을 갖고 넘어 들어갑니다. 씨앗을 갖고 가서 키우면서 양귀 키우면서 아편을 만들어 먹으면서 퍼뜨려요. 이놈의 중국 놈들이 우리나라서부터 남미를 거쳐 중국까지 싹이 아편 마약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시초가 되는 걸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중국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영국과의 아편 전쟁이 요거 뒷장에 나와요. 요걸 연결시켜야 우리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걸 아니까. 아편 전쟁이 생겼는데 1840년에 영국이 청나라의 아편을 밀수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왜 그런 줄 알아요? 중국에서는 차하고 도자기 같은 걸 뒤에다 유럽에다 갖다 팔면서 싹쓸이해 가는 거예요. 그때는 은이 돈인데 싹쓸이해 가니까 유럽은 막 텅텅 비고 수출할 게 없어. 가만히 보니까 식민지에서 이 양귀비를 키워서 아편을 만들어가고 이걸 중국 시장이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한국에서 풀기 시작해서 하고 있으니까 중국에서 난리가 났어. 이걸 먹으면서 중국인들이 전복을 하고 막 개판 오문제에서 마약 중독자로 변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중국이 그때 4억일 때 5%면 몇 명이? 2천만 명이 아편 중독자가 됐어요. 그러면 2천만 명이 그러면 이 마약이 딸려요 안 딸려요? 엄청 딸리죠? 그러니까 중국 자체에서는 청나라 그때 말기 막아야 되겠다. 딱 막으니까 그때 영국이 전쟁을 일으켜요. 한국은 열어라. 그래서 쳐들어가서 망가뜨리게 해서 마약의 문을 강제로 열게 한 거예요. 이래서 아편전쟁이 시작돼서 항복 행제 1860년도에 20년 후에요. 20년간 걸렸죠. 20년간 마약 중독자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한국 문을 열어서 마약 정도에서 승리를 해서 퍼뜨렸죠. 이러니까 나중에 안 되겠다. 이게 얘네들한테 들어가다가 물건을 사서 수입해서 먹느니 우리가 키워서 우리가 싸게 팔자. 중국이 야 양귀비 키워! 예?
허가를 내서 양귀비를 키워서 그걸 갖다 역수출을 하자. 그래갖고 그 세금 50%가 중국의 세금 50%가 양귀비 마약 아편을 팔아서 수출해서 생긴 돈이에요. 이것들이 다 남면이 우리나라니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왜? 이런 흐름으로 마약을 우리가 접하게 된 거예요. 아편을. 자, 그러면 그 당시 일본과 조선은 어떤 상태에서 조선이 우리가 식민지가 됐을 때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람이 죽거나 다리 잘리고 팔이 잘리니까 진통제가 진짜 필요할 때예요. 이때 바로 탄생된 게 모르핀이에요. 모르핀. 이 모르핀이 아편을 갖고 추출해서 만든 게 모르핀입니다. 이게 진통제예요. 이 최고의 그 당시에 최고의 마취 진통제로서 수술할 때나 팔이 잘렸을 때 이걸 먹으면 까딱 없었는데 문제는 시간이 3-4시간뿐이 안 가는 거니까 자주 먹게 되니까 웬만한 군인들이 다 마약에 중독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부상이 되니까 뭐가 올라가요? 값이 올라가죠. 구하기가 힘들죠. 그럼 뭐 원료가 뭐예요? 양귀비입니다. 양귀비. 그럼 양귀비를 어디서 조달할까요? 바로 일본 놈들이 머리를 쓴 게 우리나라에다가 여지껏 우리는 조선 식민지 생활하면서 쌀만 전부 생산해서 싹싹 뺏어가고 채취령을 내렸지 않았나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바로 아편 생산지로 양귀비를 재배하게 만들어서 1919년 6월 조선 정독군은 조선 아편 채취령을 발해해서 재정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하면서 쫙 아편 대량을 생산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땅이 특히 자연민간에 퍼져서 아편을 그럼 이 많은 생산되는 게 일본으로 가고 막 전쟁터로 가고 막 모르핀을 만들려고 원료가 엄청나게 많을 때 자동적으로 시민들 우리 국민들한테 빠져나가고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래서 아편군이 생기고 모르핀을 맞는 주사업자 아편을 먹는 데가 아편굴 또 이 모르핀을 맞는 주사 맞는 데는 주사옥 이렇게 해서 단체로 몇십 명씩 모여서 누워갖고 헬렐레 하면서 막 가끔 사진들 보고 영화에도 나오죠. 이게 아편에 중독되고 모르핀에 중독돼서 헬렐레 하고 있는 상태가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자, 이렇게 나서 해방이 됐어요. 그럼 뭐가 있겠어요? 이 해방이 되기 전에 이 양귀비는 세종실록 지리지에 앵속이라고 해서 양귀비를 앵속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대마를 약초로 분류해서 동의보감에 탕해편에 아편이라는 요가 최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편을 이렇게 말로 아편 해왔던 게 바로 동의보감 탕해편에서 등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꽃에서 아편을 추출하는 법까지 상세하게 거기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거를 본따서 저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따가 북한 얘기도 하지만 북한도 5대 제약회사에서 이거를 이제 생산하고 양귀비를 재배하고 이제 이런 거를 또 제가 이제 얘기했듯이 이렇게 해서 쭉 나다가 어느 정도 아편이 늘어나냐면요. 중국을 만주를 침입하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면서 만주를 중국을 공격할 때 모르핀량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생산을 엄청나게 해서 생산량이 1931년도 만주 사변을 일으킨 중국 대륙을 침략한 일본은요. 아편이 필요해서 1928년부터 806kg를 생산하던 것이 31년에 5654kg 또 2차 세계대전이 생겨서 2차 대전 후반까지 가니까 1944년대에는 7배 생산량이 늘어나고 37,811kg가 아편이 생산되니까 16년 만에 50배가 증가하는 거예요. 자, 이 뜻은 뭐예요? 국가에서 이 정도로 생산되니까 뭐예요? 나머지가 옆으로 술술술 빠져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다 또 판매가 되고 먹으면서 중독자로 변했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는 심각했다 치자. 그러면 해방되면 어땠을까요? 바로 해방 직후에 나갔을 때 일본 애들이 많이 갖고 일본으로 들어갔다고 쳐도 돈이니까 중독자가 많은 데다가
거의 서울 중독자가 5만 명에서 10만 명, 즉 서울 인구의 3.5에서 7.1%가 우리나라가 중독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몰랐어요. 이렇게 심각한지. 전국적으로 11만 명, 이때 우리나라 2천만 명, 2천만 국민이니까 이렇게 심각한 거를 몰랐어. 누가 나 잡아준 데가 없어. 방치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하다가 자, 보세요. 일본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죠. 이건 이제 일본에서 얘기할 거지만 바로 무슨 일이 생겼냐. 1890년대에 개발해놓은 지금으로 하는 필로폰, 히로뽕을 1941년에 전쟁이 나니까 이걸 필요해, 막 군수 공장을 가동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밤새서 피곤하지 않게 일하는 피로회복제로 다시 옛날 거를 찾아내서 개발한 게 필로폰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노동자한테만 먹이고 하다가 군인들이 밤새 잠 안 자고 배고픔을 잃고 공격하고 싸우려면 2일, 3일을 앉아도 피곤하지 않는 그거를 필로폰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뽕을 먹고 일본 애들이 오죽하면 가마잡 비행기 그냥 떨어져 죽는 것도 맨정신에 아무리 충성심으로 그거 갖다가 저 배에다 갖다 받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만 알았죠? 천황폐하 그때 꼭 마시던 게 있었죠? 천황폐하를 위해서 여기에 마약을 먹이니까 그냥 마약을 먹으면 겁이 없고요. 돌고 앞으로 해서 제일 먼저 앞으로 쏴 죽여도 두려움이 없이 공격하는 게 마약이에요. 그 독일 전쟁에서도 자세히 또 얘기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마약 발전을 거두어 보면 아편에서 추출시킨 게 모르핀이에요. 그 모르핀에서 또 중독된 자는 어떤 사람이 자, 그거를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만든 게 헤로인이에요. 이 헤로인은 미국 쪽에서 엄청나게 유행을 탄 건 미국 역사에서 또 얘기를 할게요. 어느 단계를 거쳐서 가는지. 자, 그러면서 저기 남미 쪽에서는 코카인 입에서 농사꾼들이 코카인을 따고 다른 농사를 짓다 그걸 씹어 먹으면서 피곤을 잊고 배고픔을 입으면서 코카인에서 마취 성분을 씹었던 것을 모아다가 367kg 정도 찧어서 만들면 1kg 정도 코카인 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그쪽하고 미국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걸 넘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해방 후에, 자, 전쟁 후에 그 마약은 어떻게 됐겠어요? 계속 중독자는 계속 먹고 있었어요. 누가나 맞고 타치한 게 없어요. 마약 관리법이 없었으니까. 자, 이랬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 박정희가 5.16 혁명으로 61년대에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나는 게 뭐였어요? 5대 사약을 규정한다고 해서 탈세, 도벌, 폭력, 마약, 밀수, 단속해갖고 주최하면서 혁명정부에서 잡아가서 쫄면서 했는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진짜 문제가 이때는 그래서 많이 못 키우게만 했어요. 양귀비를. 그런데 1965년 6월에 의학계 최대 사건이 일어나서 메타돈 파동이라는 합성 마약인 메탄올을 섞은 진통제를 만들어서 약국에서 판매하면서 쫙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여기서 우리 저 진통제 사 먹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뭐 했을까요? 아프면 진통제 사서 먹은 거야. 이러니까 이게 마약성 진통제가 섞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어? 이게 막 땡기는 거야. 이게 안 아프고 그런데도 자꾸 이게 땡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쫙 퍼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면 관서제약이라는 그 임국선 씨가 서울대 출신이 메타돈 진통제를 갖다가 싹 섞어갖고 여기다 감기약에다 섞어가지고 이걸 팔으니까 대인기니까 그때 총 제약회사가 23군데인데 그걸 못 받아갖고 전부 다 만들어버린 거야.
여기에서 괜찮다 최고 효과가 크다 하고 소문이 나니까 그걸 분석해갖고 23군데 제약회사가 다. 그러니 그걸 사 먹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겠어? 전부 중독이 되는데 그나마 요거는 중독이 그래도 좀 옥시코돈보다 좀 낮은 거야. 이제 요거는 우리가 미리 65년대에 겪었지만 이때 박정희가 그거 핑계 뭐든지 우리나라든 어디든 그런 사건이 하나가 딱 터지면 그때 정부에서 관여하면서 딱 싹쓸이를 문제점 해결하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박정희가 강력하게 한 게 이제 진짜 양귀비를 전멸시키는 작전이 들어서 밭에서 웬만한 집에서 다 키우던 걸 막 싹쓸이 이제 막 처벌하고 하면서 그때 지금과 같은 상태로 절대 못 키우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도 몇 뿌리 이렇게 키우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르고 키우다가 적발돼서 벌금도 물고 막 그래요. 아직도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심각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69년, 한 4, 5년 관리를 하니까 거의 이거는 잡혔어. 우리나라 양귀비가. 그런데 70년대에 또 무슨 일이 생겼냐? 대마초 전성시대가 열려요. 자, 대마초는 어떻게 냐 주한미군이 6.25 이후 우리나라를 관리한다고 들어오면서 주한미군들이 어디서 왔어요? 월남전쟁에 있던 사람 섞이고 미국에서 대마초 그때 히피 문화가 발달되면서 대마, 청바지, 통기타, 생맥주가 히피 문화가 되면서 마약을 피던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멕시코산, 남미산 대마를 갖고들 피다가 우리나라의 야생 대마들이 막 동두천이고 미국 무대주의에 막 자라고 있었어요. 규제를 안 했으니까. 그거를 딱 말려서 펴보니까 이야 이거 품질이 좋고 기가 막혀. 그게 바로 이제 THC의 성분이 높은 우리나라 마약. 우리나라의 대마가요 흙 풍토와 날씨와 햇빛으로 최고예요. 생산되는 양이 잘 자라요. 그러니까 최고 인기를 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걸 먹기 시작하고 좋다고 소문이 퍼지니까 이제 약사 빠른 상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말려서 마약을 만들기 시작해서 마리아나를 말려서 뭉치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군 부대가 그거를 이제 사서 피는데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동두천에 한 부부가 목이 반이 잘리는 사건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체포된 게 미군 병사 2명이 대마를 사러 들어다니던 그 집에 와서 이거 요번 대마가 약해 더 센 걸로 줘 다른 마약 없어 이렇게 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현금을 갖고 와 그러니까 빨리 먼저 줘 이러다가 거기서 죽이고 훔쳐서 탈출했어요. 그래서 남은 대마 있고 이런 게 발견돼서 수배하고 딱 체포를 했어요. 이게 대대적인 신문에 나니까 마리아나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미군인들이 마리아나를 바로 해피 스모그 이걸 피면 행복하다. 군대 생활 지치고 힘들지 않고 이거 피면 그냥 좋다 해서 담배 피듯이 계속 피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규제가 없이 그냥 내버렸어요. 73년도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대마초를 규제하는 법이 생기면서 대마가 이제 걸리면 벌금이나 영창 가는 대마 관리법을 만들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규제를 해나가니까 그럼 이걸로 끝났을까요? 이제 진짜 70년대 말부터 대마가 조용해지니까 이제 80년대에 가장 문제가 되는 필로폰 제조국으로 우리나라가 탄생됩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가장 진짜 창피한 일이 그게 지금도요 세계 마약 지도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빨갛게 마약 제조국으로 지금 표시가 돼요. 이게 바로 80년대 사건을 왜 그러냐? 여러분들 영화 다 보셨죠? 마약왕. 마약왕이 70년대 밀수를 하던 이 마약왕이 나 이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밀수를 하다가 미국에 일본 들어가서 양담배 그때 한창 양담배 밀수 그 시계 밀수해서 우리나라에 퍼뜨렸는데 그걸로 들어가서 그 조직 야쿠자 조직하고 만나다 보니까 그때 일본은 야쿠자가 마약을 필로폰을 전후에
다 우울주의에 올려고 시들어가고 있는 일본 태망의 국민들한테 적게 된 게 바로 피로뽕이었어요. 그것이 임박하니까 일본에서 제조를 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규제가 심하니까 그 친구한테 요걸 우리가 원료를 대만에서 사다가 한국에다 주면 한국에서 제조해서 우리나라 딱 넘기면 우리가 팔아먹기 좋겠다. 돈 벌기 좋겠다. 안 걸리겠다 해서 이 사람한테 야 이래 내가 이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때 이 마약왕도 마약 필로폰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이 된다니까 좋다. 우리한테 줘라. 그래갖고 부산 옆에 항구가 가까운 그쪽에 울산 근처에 돼지 농장을 하나 준비합니다. 그거는 제조할 때 냄새가 심하니까 돼지 농장 옆에서 꿀꿀이 냄새가 많이 나니까 거기서 제조 시설을 하면 하나도 발견이 안 돼. 그러니까 영화 보면 마약왕도 보면 돼지 꿀꿀이 있는 데서 비닐 쳐놓고 들어가서 화학 도구로 이렇게 막 만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흰색 가루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시간이 다 돼가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마약을 필로폰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항상 양이 차면 뭐가 문제가 돼요? 전부 다 우리가 안 팔고 넘겼어요. 우리 실질적으로 그 당시 수출을 중심으로 팔던 우리나라가 수출국으로 탄생돼서 마약 필리핀도 우리한테 인정을 했어요. 수출해서 벌어들인 달러와 엔화로. 이제 알죠? 이러면서 삼겹살이 태어난 거예요. 지금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자세만 안 하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긴다. 일본이 그걸 알고 우리나라하고 같이 정부끼리 회의를 해서 야 제주에서 이를 넘어오니까 제주 막아줘. 우리가 안에서 아무리 일본에서 단속해도 이 한국에서 넘어오니까 안 돼. 그래갖고 양쪽에서 단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주도 딱 숨었죠. 점점 창고에 필로폰이 쌓여있죠. 쌓아가죠. 일본은 수출을 뚱하게 하면서 많이 안 갖고 갔죠. 그쪽은 일본은 확 단속을 해서 많이 줄었어요. 우리나라가 이걸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 망하겠어. 부산에서 살살살살 우리나라 술집 쪽으로 빼내기 시작한 거예요. 맛보면서 중독자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이 부산 일대 경상도 항구도시로 쫙 퍼지다가 이제는 고속도로가 생겼으니까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까지 오면서 쫙 퍼집니다. 그래서 서울에 와갖고 이 룸사롱 일대 이쪽으로 해서 또 퍼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가 그래서 뽕이라고 그래. 뽕, 피로뽕. 일본에서 피로뽕이라고 하는데 뽕. 이 뽕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제조국이면서 뽕에 지금도 아직도 가장 큰 프로테인 차는 게 필로폰이에요. 미국은 필로폰 값이 싸요. 안 하니까 미국은 이거 안 합니다. 주로 코카인이 좀 고급 중상류에서 비싸요. 그래서 그거 이상으로 하고 남미 쪽에서 제일 많이 하고 이 필로핀은 지금 동남아시아 쪽에서 생산을 해서 많이 이쪽 우리로 넘어오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싹 이제 제조가 없어졌는데도 우리가 제조국으로 됐다 그랬죠? 근데 무서운 일이 발생했어요. 지금 최근에 자꾸 필로핀이 마약 규제가 마약과의 전쟁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제 대만이나 외국에서 우리 문제가 여기 동남아 노동자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오면서 거기서 변종 마약들이 다 들어와요. 이놈들이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음식점, 자기들끼리 노래방 이게 다 있어요. 거기서 마약을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밖으로 퍼지는 게 왜 퍼지냐? 싸! 엄청나게 싸! 그러면서 내가 이제 뭐 자세하게 이제 또 항목을 뭐뭐를 섞은 거를 또 얘기해서 하겠지만 아주 칵테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책을 쓸 때 용어를 칵테일, 비빔밥 이런 표현을 지금 쌈밥이라는 표현을 써서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마약과 마약을 30%, 60%, 10% 요걸 섞어. 또 요걸 섞어.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그래서 내가 우리 마리아나도 나중에 이제 이 놀아준 책에서도 자세히 나와요. 요가 엄청나게 먹고 피는 방법도 엄청나게 많아. 거기다가 마리아나에다가 무슨 마약을 섞어서 피웠을 때 완전히 뭐 뿅 간다 해서 또 뭐 섞어갖고 뭐 스피드볼 뭐 해갖고 종류가 엄청나게 탄생되는 게 바로 내가 쌈밥, 볶음밥이라고 비빔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섞어서 먹는다 해서 칵테일이라고 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발전되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단속해서 발견을 하면 처음에 저번에 좀 얘기했죠. 임시마약이라는 거 분석을 해봐도 필리핀양 이렇게 대마에서 어떤 그런 것이 100%가 딱 나와야 되는데 막 섞어놓으니까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그 반응이 안 나오니까 바로 구속이나 문제가 이 법의 규정이 안 돼. 그런데 이게 마약의 문제가 되고 중독의 문제가 되는 걸로 발견되니까 임시마약하고 지정을 하고 3년을 끌고 가서 이제 임시마약도 마약관리법에 규정을 하게 만들어서 하나하나 늘어나는 게 아까 얘기한 뭐 487개인가 490몇 개가 늘어난 거예요. 단지 한 10개 정도뿐이 안 됐던 게 그렇게 늘어났다는 걸 보시면 돼요. 대마 같은 것도 뒤에다 짜갖고 10%로 만들어내면 해시시, 또 20% 만들면 해시시 오일, 이렇게 해서 점점 더 녹축시켜가지고 점점 더 센 걸로 만들어내면서 종류를 늘리고 탄생시키는 거예요. 이게 계속, 그래서 펜타닐까지 나와요. 지금 이제 무서운, 아까 펜타닐 얘기 좀 했으면서 지금은 나중에 자세히 하고, 펜타닐이 왜냐면 가장 강력하고 좋으면서 가장 싸! 5,000원이고 사. 딴 거는 몇만 원에 한 방 맞는데 이거는 5,000원에 사서 먹고 센 걸 느끼니까 점점점 싸고 강력한 것들이 우리 기업에서 상품이 개발하듯이 마약 제조업자도 계속 섞어가면서 개발시켜 나갈 거예요. 이걸 쫓아가면서 자꾸 없애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배워서 우리가 접근하고 이걸 예방하고 이걸 교육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2시까지죠. 그래서 지금 10분 남았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오늘 논하신 거는 여러분 내가 이걸 비추면서 이제 이걸 보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나가준 건데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고 핵심을 그 다음에 이제 1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맨 처음에 이것이 1888년 필로폰에서 도쿄된 나가시 교수, 요건 외워야 돼. 외우시니까 나가요시 교수가 1880년대 천식 치료제를 마항이라는 그 에페드론을 추출하면서 딱 만들어놨는데 요 천식 치료제 감기약으로 딱 하려고 그랬는데 딱 먹어보니까 다른 효과가 막 생기면서 기가 막힌 그 완전히 마약성 그걸 느끼니까 이게 바로 그거가 돼서 팔지 않고 중단됐던 게 약 40년 후에 1차 세계대전이 되면서 다인이번 대일본 제약사가 상품명을 바로 2차 세계대전 군수공장 존엄을 쫓는 피로회복제다 해서 필로폰은 그리스어로 필리포노스예요. 그래서 필로폰이라고 이름을 정하면서 이거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필로폰, 필로폰을 발음을 필로폰 이렇게 한 거고 필로폰 영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퍼지고 이것이 원어가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메스 암페타민이라고 해서 메스. 근데 여기서 2012년 6월 7일은 시행령을 우리가 개정해서 메트 암페타민이라고 우리 한국에서 이제 통일시켰어요. 영어로서 메트 암페타민. 그래서 이것은 각성을 시키고, 각성이라는 뭐야? 아까 얘가 3일 동안 잠 안 자고 겁 없이 막 힘을 막 발휘해서 두려움 없이 하는 거, 그 다음에 막 흥분을 막 일으켜, 그 다음에 정신을 막 자극시켜, 이런 종류의 각성제, 흥분제, 정신자극제에서 우리가 이걸 다운할 때 마약에 속해. 다운은 진정제에 속하고 이건 각성제에 속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업범 전성시대가 1980년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 2012년까지 39년간 메스 암페타민 시대가 된 거예요. 가장 길죠? 이게 필로폰이.
그런데 이왜 2012년까지라고 했냐? 이때부터 바로 새로운 마약들, 아까 얘기한 다양한 여기서 그림이 보던 여기서 바로 코카인은 지금 뭐 옛날부터 있었고 엑시터시나 케타민이나 이 야바나 야바 같은 게 바로 라오스 태국 쪽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이게 뭐냐면 필로폰 30%, 그 다음에 메타톤 계통의 30%, 그 다음에 커피 속에 들어있는 게 카페인 60%, 제일 싼 거 카페인 60%를 섞어서 메타펜틴 30% 해서 30대 60대 10을 섞어서 탄생시킨 게 야바예요. 그래서 이 야바는 동남아에서 싸게 팔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1,000원에 만든 걸 우리나라에서 10,000원, 20,000원에 파니까 얘네들이 안 돌아요? 20회를 벌 수 있으니까 갖고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피다가 우리한테 한국 사람들한테 완전히 고고해요. 한국인들 지금 똑같아요. 필로폰도요. 미국에서는 5,000원꼴 5,000원꼴이지. 그러니까 만약 50불 뭐 이러면 우리나라는 여기서 5만원, 그러니까 10분의 1이 싸고 우리가 비싸. 그러니까 일회용 0.3g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에서 2배, 미국보다 10배를 비싸게 사서 먹는 호구의 중독 우리 환자들이 한국에 잔뜩 있어요. 아직도 비싼 걸 사서 먹고 있어요. 정신들은 못 차려요. 싼 게 많은 사람. 자, 이런 현실을 이제 마무리하고 오늘 여러분들 지금 점심도 국수도 못 드리고 그래서 가슴 미안한데 우리 맨날 빵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목사이시면서 교수이신 분이 우리 여기 2-3시에는 좀 애매해야 되겠다 해서 빵을 좀 준비해 오셨네요. 이따가 요 5분 후에 요 빵을 드시고서 좀 쉬었다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요거는 계속해서 제가 이거 교과하고 아까 주기도문 요거는 제 시간이 되면 갖고 오세요. 절대 집에다 처박아 놓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5분간 다시 한번 읽고 암송하고 지금 여러분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기도를 안 하고 우리가 항상 끝날 때 기도하고 끝나고 이제 선수하고 끝나는데 주기도문만 이거 제가 먼저 읽으면 쫓아서 복습해 주시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데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 당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12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제자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시는데 우리도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자, 이걸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크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헬라어는 다음 주에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거 하면 헷갈리니까.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잠시 빵을